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팀 버튼의 빅피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빅피쉬는 많은 이들이 인생 영화로 뽑는 걸작입니다. 2003년에 나온 이 작품은 2021년인 현재까지 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시대를 뛰어넘는 올타임 레전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마 20년 후에도 빅피쉬는 많은 이들의 인생 영화로 항상 거론될 게 분명합니다. 실제 데이터를 잠시 살펴보면 네이버 평점은 3072명 참여에 9.03이고 왓챠 평점은 20.5만 명 참여에 3.95입니다. 왓챠 그래프를 보면 4.0을 준 사람이 가장 많았고 5.0이 그 다음, 3.0이 그 다음입니다. 네이버 평점 중엔 내 인생 최고의 영화를 꼽으라면 두말 않고 뽑겠다 라는 코멘트가 372개의 좋아요를 받았고 왜 이제 봤나 싶을 정도란 코멘트는 297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왓챠 코멘트를 순서대로 말하면 이런데요. 이동진 평론가님이 별점 5개, 왜 판타지인가에 대해 팀 버튼은 이렇게 답한다. 좋아요 1343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SAYI님은 별 5개를 주셨고 거짓말이 아니야 꿈을 더했을 뿐이지 좋아요 1200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임진남님은 별 4개, 팀 버튼이 말해주는 인생이란 커피를 좀 더 달게 마시는 법, 좋아요를 797개를 받았습니다. 이 아래 코멘트들도 보면 별이 4.5개, 5개, 5개 이런 순으로 좋아요를 많이 받았어요. 이 정도면 압도적으로 긍정적이란 거죠, 평가가. 시네21 사이트의 빅피쉬 네티즌 리뷰란을 보면 세야초님은 이런 코멘트를 쓰셨습니다. 10년이 다 되어가도 잊혀지지 않는다는 건 깊이 스며들었다는 증거. 팀 버튼. 그리고 큐어 itself님은 이런 코멘트를 다셨네요. 팀 버튼 영화 가운데 내게 가장 긴 여진을 남겼던 영화. 제 지인 중에서도 이 영화를 인생 영화로 뽑는 이들이 꽤나 됩니다. 빅피쉬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뮤지컬로 공연된 바도 있습니다. 영화가 뮤지컬이 되거나 뮤지컬이 영화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만큼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았다는 증거이겠죠? 도대체 어느 정도의 영화이길래 다들 이 정도로 아낌없는 극찬 세례를 퍼붓는가 싶었는데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그 모든 극찬들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감히 말하지만 팀 버튼의 모든 영화 중에서도 이 영화가 가장 사랑스러웠습니다. 단순히 잘 만들었다와 사랑스럽다는 좀 다르죠. 사랑스럽다는 말은 잘 만든 차원을 훌쩍 뛰어넘어서 애정이 간다,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죠. 만약 그 사람이 명감독이라면 애정이 가는 작품이 하나는 꼭 있게 마련인데 크리스토퍼 놀란의 모든 작품 중에 단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인터스텔라를, 그리고 리들리 스콧의 최고 작품은 델마 루이스를 저는 주저없이 뽑을 것 같아요. 이 감독님들은 다수의 별 5개짜리 작품을 이미 충분히 만드셨지만 그 별 5개 중에서도 최고의 작품, 즉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그 작품들로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작품을 인생 영화로 삼고 살아간다는 건 작품성도 최고이면서 대중성도 극에 달한 영화 중에 가장 애정이 가는 영화를 뽑겠죠. 많은 이들이 인생 영화로 뽑는 영화는 시네마 천국, 빅피쉬, 이터널 선샤인, 주토피아, 다크나이트, 인생은 아름다워,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세월간이, 이런 영화가 있는데 작품 자체의 완성도도 물론 뛰어나지만 각각의 영화들이 아련하고도
깊고 진하게 어떤 여운을 우리에게 줍니다. 저도 참 사랑하는 영화들이에요. 그저 그런 영화 100편을 분석하는 것보다 빅피쉬 같은 레전드 하나를 제대로 분석하는 게 영화 공부, 영화 감상에 큰 도움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걸작을 만들기 위해선 걸작을 최대한 음미하고 분석해야 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만들었다고 하는 영화는 최대한 봐두는 게 좋다고 봐요.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은 빅피쉬가 왜 이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명작의 이유, 레전드의 이유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 작품은 완벽한 완성도를 자랑하는 걸작임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해 볼까 합니다. 거시적 측면에서 이 영화의 주제와 메시지, 추구하는 가치 등을 살펴보고, 미시적 측면에서 시퀀스와 장면별로 잘게 쪼개 분석하고 의문점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시적인 측면입니다. 여러분은 영화에 대한 영화 하면 어떤 영화가 떠오르시나요?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영화 시네마 천국이 아마 떠오르실 겁니다. 이 영화는 엘리오 모리꼬네의 음악으로도 유명하죠. 순수하고 착한 꼬마아이 살바토레 역을 맡은 살바토레 카스치오 덕분에도 좋아하실 겁니다. 알프레도 아저씨의 안타까운 사연 때문에도 기억에 깊게 남죠. 이 영화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자신의 영화적 경험에 빗대어 감정이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걸작입니다. 영화에 대한 영화 중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잘 만든 작품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영화로 시네마 천국이 첫 손에 꼽힌다면 판타지를 주제로 다룬 판타지 영화 중 단연 탑은 빅피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많은 판타지 영화들 있죠. 그런데 그중 어떤 판타지를 1위의 자리에 놓을 것인가는 사람마다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취향도 다르고 특정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도 제각각이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시네마 천국이 해당 분야 1위에 꼽혔던 것처럼 판타지에 대한 판타지 영화 중 빅피쉬도 이 분야의 1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지금부터 제가 논리적으로 풀어놓는 맥락을 잘 따라오시면 왜 빅피쉬가 수많은 쟁쟁한 판타지 영화들 중 첫 손에 꼽힐 수밖에 없는지 수긍하고 납득하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먼저 판타지 장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자, 판타지란 무엇일까요? 현실이 아닌 것, 환상적인 것, 허구의 것, 가상의 것, 만들어낸 것이 판타지이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그런 판타지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지속적으로 소비할까요? 우리 인생에서 판타지 영화의 가치와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아가 팀 버튼이 판타지 영화만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팀 버튼에게 판타지란 무엇이며 팀 버튼이 판타지를 통해 관객들에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이 모든 질문들을 머금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아이들은 판타지를 좋아하죠. 산타클로스를 실제로 믿는 건 아이들밖에 없죠. 어른들은 산타가 허구라는 걸 잘 압니다. 산타는 단지 어른에게 믿음의 대상일 뿐이죠. 아이들만이 판타지를 믿습니다. 어른들은 판타지를 안 믿죠. 아이들은 판타지의 세계 속에 살고 어른들은 실제 세계, 현실 세계에 사랑합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처럼 철없이 판타지 속에서 살기에는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나이가 들수록 어렸을 때처럼 게임에 집중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당장 현실적인 문제들,
신경 쓰고 해결해야 할 것들이 널려 있는데, 즉 직장, 육아, 청소, 설거지, 빨래, 부동산, 주식, 부모님, 노후 준비, 각종 세금 등등 한가하게 판타지의 세계, 즉 게임의 세계에 들어가서 레벨업이나 하고 있을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게임은 아이들에게 놀이요, 인생 그 자체이지만 어른들은 시간 낭비라고 하찮게 볼 뿐입니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게임을 붙잡고 놀 수 있지만 대다수의 어른들은 게임을 몇 시간만 하고 있어도 초조해지고 자괴감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당장 실용적인 기술을 배우거나 생산적인 취미 활동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여기죠. 정말이지 모든 판타지는 그 자체로 무용지물입니다. 쓸모없음, 쓸데없음이 판타지의 근본적 속성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판타지는 오직 아이들에게만 유익할까요? 어른들에게 판타지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에 불과한 망상이요, 허상일 뿐일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많은 어른들이 판타지를 굉장히 즐깁니다. 어벤져스나 반지의 제왕, 겨울왕국, 해리포터 이런 걸 마음껏 즐기는 어른들을 보세요. 실제로 모든 소설과 모든 뮤지컬, 모든 영화, 드라마, 예능 등등은 기본적으로 판타지죠. 실제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기보다는 그 모든 매체들은 가상의 세계 속에서 가상의 인물들이 가상의 사건을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허구인 줄 알면서도 몰입하고 즐기는 거죠. 따라서 영화를 비롯한 대중 매체는 기본 속성상 판타지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대중문화는 판타지에 기반한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판타지의 대상은 아이일까요? 아니요, 어른입니다. 아이들은 이미 산타클로스를 믿고 뽀로로를 믿고 펭수를 믿죠. 그 애들은 그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호흡하며 판타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인생 자체가. 즉 이미 판타지 속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별도의 판타지가 필요 없죠. 어른들은 너무 많이 알아버려서 더 이상 피터팬을 믿지 않는 다 큰 웬디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과 달리 때때로 판타지가 필요합니다. 때때로? 종종? 자주? 필요하겠죠? 판타지는 힐링과 치유와 휴식으로 작용하고 때론 스릴과 쾌감과 놀이로 작동합니다. 판타지는 팍팍하고 몸이 건조하고 차가운 일상의 현실 세계에 지친 어른들에게 동화 같은 미지의 환상적 세계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판타지는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죠. 오늘날 영화, 드라마, 웹툰 같은 판타지를 기반으로 하는 장르들이 이토록 흥행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만큼 판타지에서만 충족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모든 판타지는 그 자체로 유익한 걸까요? 아니요, 유익하지 않은 판타지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판타지를 무작정 경험하기에 앞서서 유익한 판타지와 해로운 판타지를 구분해야겠죠. 그 기준점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 걸까요? 무엇이 좋은 판타지고 무엇이 나쁜 판타지일까요? 어떤 판타지가 우리 삶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고 더 행복한 것으로 만들까요?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까요? 이 바쁘고 정신없고 할 일 많은 세상에서 판타지가 굳이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런 시대에 팀 버튼은 판타지를 끊임없이 집착적으로 만드는 걸까요? 그 모든 해답은 바로 오늘 영화 빅피쉬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영화와 웹툰과 드라마 같은 대중 매체를 통해 판타지에 대한 해답으로 제출된 수많은 나름의 답안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답들은
각각의 이유로 너무 지엽적이거나 너무 자극적이었어요. 보다 많은 이들이 인류 보편적으로 공감할 만한 정답은 없을까 늘 고민이었죠. 이건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영화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기도 하죠. 솔직히 영화는 굳이 없어도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웹툰이나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당장 지구상에서 모조리 사라져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을 느끼지 못합니다. 단지 허전하고 심심할 뿐이겠죠? 오늘날 그토록 많은 자본을 들여서 영화를 굳이 만들어야만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화의 쓸모는 무엇일까요? 없어도 되는 영화가 왜 세상에 존재해야 할까요? 그 답도 역시 빅피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빅피쉬가 어떤 작품인지 본격적으로 말해봐야겠네요. 아버지 에드워드 블룸은 자신의 경험담을 판타지로 말하는 걸 즐깁니다. 아들 윌 블룸은 어렸을 적엔 그런 판타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즐기다가 어른이 되어 신문사 기자가 된 이후에는 아버지의 판타지를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매번 똑같은 레퍼토리로 반복되는 아버지의 판타지에 신물이 나서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죠. 이젠 환상이 아니라 진실이 듣고 싶다고 말이죠. 하지만 아버지에겐 판타지가 진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죠. 이 두 사람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아들은 일반적인 어른의 관점을 갖고 있어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차갑고 몸이 건조하게 오직 팩트 위주로만 보는 거죠. 신문 기자다운 관점입니다. 어떤 상상이나 어떤 이야기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반면 아버지는 하나의 사건을 보더라도 거기에 어떤 상상이나 허구를 추가하죠. 자기가 태어나는 순간 의사가 놓쳐서 병원 복도를 쭉 미끄러졌다든지, 결혼 반지를 거대한 물고기가 삼켰는데 물고기를 잡아서 반지를 토해내게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팩트와 상상이 마구잡이로 뒤섞여 있는 게 아버지의 인식의 세계였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팩트와 상상의 경계가 명확해서 그 둘을 늘 나누는데, 아버지는 상상도 팩트처럼 강한 확신을 갖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보기에 아버지는 늘 거짓말쟁이로 보였겠지만 아버지는 아들에게 언제나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태를 이해하려면 고대 원시인들을 떠올리면 됩니다. 고대인들은 하늘에서 번개가 치면 제우스가 노해서 쳤다고 하고, 바다에 태풍이 몰아치면 포세이돈이 노해서 그랬다고 해석을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그 모든 현상들을 설명하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현실과 이야기가 뒤섞인 신화의 세계에 살았기 때문에 모든 신들을 믿고 모든 귀신과 도깨비와 정령과 환상적이고 영적인 존재를 믿었던 거죠. 판타지를 전적으로 부정할 수도 없는 게, 종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영적 세계와 신과 사후 세계와 영적인 존재들을 믿는 것이니까 그들도 판타지를 믿는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날에도 이런 의미에서 실제로 판타지를 현실보다 더 현실로 믿는 이들이 많습니다. 판타지를 믿는다고 무조건 비난하고 조롱할 일이 아니란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구나 자신만의 판타지가 있습니다. 판타지를 갖고 있지 않은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은 상상을 하니까 말이죠. 남자라면 누구나 성적 판타지를 갖고 있고, 어떤 이들은 쇼핑 판타지,
흔히 쇼핑 중독이라고 하죠. 어떤 이들은 부자가 되는 판타지를 갖고 있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따지면 모든 욕망과 모든 꿈과 모든 상상은 판타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인간과 판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정리하자면 누구나 판타지를 갖고 있다. 나도 판타지가 있고 너도 판타지가 있다. 어떤 판타지도 옳거나 틀린 게 아니다. 다만 다를 뿐이다. 모든 판타지는 존중되어야 한다. 각자의 판타지를 나누고 소통하고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러한 교훈점들이 도출될 수 있겠네요. 어떤 판타지는 그 자체로 나쁘고 틀린 게 아닙니다. 판타지는 기본적으로 상상과 허상과 망상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판타지를 가지든지 간에 현실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죠. 말 그대로 상상은 자유입니다. 판타지도 자유겠죠? 하지만 판타지가 정말 문제되는 시점은 판타지가 현실이 됐을 때입니다. 머릿속으로 어떤 이가 강간이나 살인을 아무리 많이 해도 실제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이걸 실제 행동으로 실천했을 때 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판타지에서 중요한 지점은 소통과 검증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객관적으로 자신의 판타지를 검증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빅피쉬의 주인공 아버지가 끊임없이 아들에게 자신의 판타지를 나누고 주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끝없이 자기 판타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건강한 행동입니다. 바람직한 행동이죠. 이렇게 공개된 자리, 공적인 장소에서 판타지를 나눔으로써 충분히 객관화됩니다. 살면서 아버지의 이야기가 공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걸로 봐서 윌의 아버지는 건강한 판타지, 즉 건강한 상상과 건강한 정신을 가진 훌륭한 분이신 거죠. 이런 메시지를 이 영화에서 읽어내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판타지를 거침없이 나눌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나요? 문제가 시작되는 건 자신의 판타지가 음란하고 어둡고 자신을 좀먹고 남을 해치는 것임에도 스스로의 머릿속에서 계속 그 어둠의 판타지를 점점 키워갈 때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마음의 질병, 머릿속의 질병이 큰 문제죠. 자기 안에 스스로 갇혀버리는 자폐적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늘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신의 어떤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줄로 알아요. 저도 특정 생각의 계열들을 없애버리고 싶은데 자꾸 저를 반복적으로 괴롭혀서 죽을 지경입니다. 아마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걸로 알아요. 그럴 때일수록 혼자만 머금고 있지 마시고 윌의 아버지처럼 나누세요. 무조건 나누세요. 생각은 고립될수록 고인 물처럼 썩기 마련입니다. 생각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면 윌의 아버지 에드워드 블룸처럼 건강해집니다. 처음부터 에드워드 블룸 자신도 자신의 모든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도 어렸을 적부터 나누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 어느샌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법, 건강한 생각을 하는 법, 재밌고 행복한 생각을 하는 법을 자기도 모르게 깨달아 버린 것이죠. 이는 대단한 능력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만 갇혀서 삽니다. 악순환이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이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에 스스로도 기쁘고 남들도 기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역량,
즉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의 이야기가 자기 자신도 지루하게 여겨지고 내가 이야기만 하면 누군가 짜증내고 화만 낸다면 이야기할 맛이 안 날 수밖에 없죠. 그래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윌의 아버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통하지 않으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에드워드 블룸이 살아 있을 수 있었던 건 누군가와 끊임없이 소통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맥락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판타지에 대해 이 영화보다 더 건강한 시점을 가진 영화를 저는 보지 못했어요.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안 감독님의 라이프 오브 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팀 버튼 감독님의 빅피쉬에 대한 오마주이자 헌사라고 생각합니다. 두 영화는 메시지가 같아요. 판타지가, 즉 지어낸 이야기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이죠. 라이프 오브 파이에서 소년 파이 파텔은 바다에서 조난을 당했는데 호랑이와 한 배를 탑니다. 영화를 끝까지 보면 과연 이 소년이 정말 호랑이와 함께 있었는지 불분명해요. 하지만 소년은 말하죠. 호랑이와 있었던 게 그렇지 않고 혼자 있었던 것보다 더 흥미진진하지 않냐?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실을 무미건조하게 말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재미를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거죠. 진실이야 어찌됐든 그는 극한의 환경에서 끝내 살아남았고 구조되었는데 실제 사실이 뭐 중요하냐? 이런 말이죠.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신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입증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신이 없는 세상보다 신이 있는 세상을 가정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어차피 신은 영원한 증명 불가의 영역이에요. 과학은 앞으로도 신을 절대 밝힐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우리의 선택이죠. 신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믿지 않고 평생을 살 것인가? 저는 신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신을 믿지 않고, 즉 신도 없고 사후세계도 없고 영혼도 없는 세계보다는 신도 있고 사후세계도 존재하고 천국과 지옥도 있고 귀신과 영적 존재도 있는 세계가 아무래도 더 흥미진진하고 아름다운 세계가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맥락에서 신을 믿기로 선택한 것이죠. 신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 신을 믿지 않는 것도 믿음입니다. 둘 다 선택이죠. 어차피 둘 다 증명 불가한 영역에 대한 믿음이니 믿는 쪽을 선택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봐요. 만약에 내가 나중에 죽었는데 신이 정말로 있다면 그때 어떻게 할 거야? 나는 확률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죠. 실제 있다면. 근데 신이 정말로 있는데 내가 없는 걸로 굳게 믿고 안 믿었다면 나는 실수한 거죠. 어쩌면 이러한 믿음 자체가 에드워드 블룸의 판타지에 대한 믿음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라이프 오브 파이에서 호랑이가 실제로 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호랑이가 있었다고 상상하는 쪽이 더 아름답고 더 재밌고 더 박진감 넘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블룸이 실제 3m가 넘는 거인을 만났는지, 유령 마을에 가서 유령들을 만났는지, 마녀를 만나서 자신의 미래를 봤는지, 서커스 단에서 표범으로 변하는 단장을 만났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길이 없죠. 증명 불가의 영역이죠. 철저히 본인을 비롯한 관계자들만이 알겠죠. 이 상황에서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믿지 않는다면
이야기는 그걸로 끝나요. 당연히 에드워드 블룸과 나의 신뢰 관계도 깨지겠죠. 거짓말쟁이야. 그러나 믿기로 선택했다면 그 순간부터 환상의 세계가, 모험의 세계가 우리 앞에 무한히 펼쳐집니다. 이야기란 그런 거예요. 영화란 그런 것입니다. 허구이고 가짜이고 가상인 줄 알면서도 믿어버리는 것, 그것이 영화의 본질입니다. 영화의 힘은 곧 이야기의 힘입니다. 이야기가 아무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야기는 힘이 강합니다. 이야기야말로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고 꿈꾸게 하죠. 자, 예수 이야기는 성경에 적혀 있죠. 예수가 실존 인물인지조차도 불분명한 게 팩트입니다. 그렇다고 당신은 예수를 안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믿기로 선택을 한 거죠. 저를 비롯한 수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전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많은 선행을 이뤄냈죠. 실제로도. 예수 이야기를 실제라고 믿은 사람들 덕분에 세상은 조금 더 살기 좋아졌습니다. 공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까지가 공자의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인지 실제 공자인지 아무도 몰라요. 물론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죠. 소크라테스는 글을 전혀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알 수 있는 건 오직 그의 제자 플라톤의 글을 통해서예요. 어디까지가 플라톤이 지어낸 이야기이고 실제 소크라테스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도 믿고 공자도 믿고 소크라테스도 믿죠. 인류의 기반 자체가 이야기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애초부터 인류의 역사는 이야기가 없었다면, 즉 판타지가 아니었다면 세워질 수도 없었습니다. 단군 이야기를 믿으십니까? 곰과 호랑이가 정말 굴에서 마늘과 쑥을 100일 동안 먹었을까요?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비유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박혁거세는 정말 알에서 나왔을까요? 한글을 정말 세종대왕이 만들었을까요? 실제 역사는 영원히 알 수 없고 오직 전해지는 이야기만 있을 뿐입니다. 오직 판타지만 있을 뿐이지요. 인류의 역사 그 자체가 이야기이고 판타지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라이프 오브 파이보다 빅피쉬가 더 한층 위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두 영화의 엔딩의 차이에 있습니다. 이 엔딩의 결정적 차이 때문에 빅피쉬가 모든 판타지 영화 중 가장 위대한 영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빅피쉬에서 팀 버튼 감독님은 엔딩을 어떻게 만들지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건 전적으로 감독의 고유한 권한이니까요. 총 4개의 엔딩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감독은 모든 진실을 결국 까발려서 아버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렸을 겁니다. 새드 엔딩인 것이죠. 결국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동안 거짓말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 세계의 모든 현실주의자들을 찬양하면서 영화는 끝났겠죠. 물론 제가 아는 팀 버튼은 결코 이런 식으로 만들진 않았겠죠. 그리고 영화를 만드는 이야기를 아는 감독이라면 이런 식의 엔딩을 허락하진 않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어떤 감독은 아버지의 말이 전적으로 진실이어서 거대한 거인과 마녀와 몸이 붙어있는 여인 등등이 모두 실제 있었던 일이었다고 마지막에 보여주겠죠. 이렇게 되면 전형적인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 같은 판타지 영화가 되는 겁니다. 팀 버튼도 이런 엔딩을 충분히 고려해 봤겠다 싶은 지점이긴 해요. 하지만 현실과 판타지 사이에 있던 영화가 갑자기 판타지 쪽으로 기울면서 영화가
너무나도 정직하게 비현실적 지점으로 흘러가 버려서 이런 엔딩도 석연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위에 명확하게 제시한 그 두 가지 길, 두 가지 엔딩보다 더 나은 지점은 많은 영화와 많은 이야기를 채택하고 있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는, 그러니까 모호한 엔딩 있죠? 결론을 확실히 내리지 않는 그런 모호한 엔딩. 결국 아버지의 말이 진실인지 허구인지 끝까지 밝히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끝내는 거죠. 이러면 관객들의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가장 대중적이고 안정적인 해결책임은 분명하지만 이 역시 너무 뻔하다는 단점이 있죠. 똥을 누다가 중간에 끊어버린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이게 가장 위대한 엔딩, 바로 빅피쉬가 채택한 엔딩입니다. 원작 소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이 영화의 탁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스토리로 이보다 더 나은 엔딩을 저는 솔직히 상상조차 못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엔딩 덕분에 많은 이들이 이 영화를 인생 영화라 부르는 건지도 모르죠. 자, 이제 엔딩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들은 아버지와 단 둘이 병원 침대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누워서 자신이 결국 어떻게 죽는지 아들에게 이야기해달라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이었죠. 이제는 화자가 전환되어서 아버지의 이야기 바톤을 아들에게 넘겨주는 셈이 된 거예요. 아들은 처음엔 물론 당황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말들이 전적으로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란 걸 그 이전의 여러 증거 자료들로 확인한 아들이기도 하고, 게다가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이라서 아버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아버지의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살면서 지금껏 만났던 모든 환상적인 존재들이 아버지를 보러 강가에 모여 있어요. 그들은 모두 환하게 웃으면서 아버지의 마지막을 배웅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안고 강으로 들어가죠. 아버지는 빅피쉬, 큰 물고기가 되어서 강으로 유유히 헤엄쳐 갑니다. 자, 이 지점이 감동적인 이유는 아버지의 판타지와 아들의 현실 세계가 절묘하게 하나로 융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팩트만 보던 아들이 아버지의 판타지를 받아들인 거죠. 즉, 팀 버튼이 건네고 싶었던 메시지는 정확히 이런 것입니다. 어른들이여 에드워드 블룸처럼 판타지와 더불어 살아가지 않겠는가? 에드워드 블룸의 놀랍고 위대한 지점은 그가 전적으로 판타지 세계에만 살지 않았고 절묘하게 현실과 판타지 중간에, 즉 판타지와 현실이 뒤섞인 세계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인은 3m는 되진 않지만 누가 봐도 키가 큰 거인 같은 사람이었죠, 실제. 그러면 한 몸에 두 상체가 붙어있진 않았어요, 실제로. 하지만 쌍둥이 자매가 실제 있었죠. 그리고 마녀는 한 눈을 잃은 마녀는 아니었지만 마녀처럼 혼자 외딴 집에 사는 사람이었던 거죠. 현실에 판타지라는 양념을 친 건 에드워드 블룸이었어요. 갑자기 예전에 알던 어떤 친구가 떠오르는데요. 그 친구는 어느 날 주황색 유니폼을 입고 축구하는 친구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꼭 환타가 뛰어다니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친구는 특유의 웃음소리를 내며 깔깔깔 웃었어요. 자, 그 말을 듣고 상상해 보니까 정말 환타들이 뛰어다니는 것 같아서 그 비유와 그 상상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는 늘 그렇게 엉뚱하고
유쾌 발랄한 상상을 자주 하던 친구였어요. 늘 주변 분위기를 행복하게 북돋아주는 친구였고 저는 그 친구의 상상을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에드워드 블룸 같은 친구가 현실 세계에도 존재하는 것이죠.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름의 다짐을 했습니다. 현실을 현실로만 받아들이지 말자. 현실에 나만의 판타지를 섞어서 이야기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그 판타지를 진실이라고 믿어보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판타지를 이야기해주자. 그러면 모두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요즘 저는 한동안 우울에 빠져서 힘들었어요.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모든 게 공허해 보이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봤자 다 쓸데없다. 이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럴 때 이 영화를 만난 겁니다. 에드워드 블룸이 왜 그토록 이야기를 열심히 지어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은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고 재미없었던 거죠. 가정을 버리고 어딘가로 훌쩍 떠나버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의 유일한 취미이자 놀이이자 행복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였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 사람들이 또 좋아하고 호응도 해주니 얼마나 기쁜가 말이죠. 저도 지루한 일상에 활력을 주는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행복이라면 그 행복을 위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에드워드 블룸은 집에 가만히 있기보다는 어딘가로 자꾸 나가서 돌아다니죠. 그만큼 그는 방랑벽이랄까? 모험을 하고 싶은 욕망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넓은 세계를 마음껏 돌아다니고 싶었던 거죠. 저도 한 번 사는 인생, 이왕이면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다양한 사람과도 관계 맺으며 살고 싶습니다. 아마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저의 경우 매일 편의점이라는 지극히 한정된 그 좁은 공간에 갇혀서 비슷비슷한 무표정한 손님들만 만나려니까 지루하고 답답한 게 사실이죠. 일상에 활력이 필요한 시점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점에서 빅피쉬는 저에게 어떤 해답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실과 환상의 조화 말이죠. 가장 놀랍고 지혜로운 해답이 빅피쉬적 해답 아닐까 싶습니다. 당장 내 몸은 세계 여행을 갈 수 없더라도 생각으로, 상상으로 언제든 우리는 여행을 떠날 수 있죠. 소설을 쓰거나 웹툰을 그리거나 영화를 만드는 등의 창작도 여행을 떠나는 방법이죠. 창작만이 저를 우울과 지루함에서 건져낼 유일한 대안이 아닐까 싶어요. 그 창작물을 대중과 지인들과 관계적으로 잘 나누면 서로가 건강하겠죠? 이 엔딩은 철학적으로 보아도 가장 뛰어납니다. 여러분은 혹시 특정 철학이 뛰어나다 혹은 열등하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나요?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A라는 철학이 1, 2, 3 같은 양수만을 말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다음에 B라는 철학은 양수뿐만 아니라 음수, 즉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 양수만 말하는 A 철학보다 양수와 음수를 말하는 B 철학이 더 뛰어납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C라는 철학이 양수, 음수, 거기다 무리수까지 말한다면 C라는 철학은 앞에 A와 B 철학보다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철학이 더 나으냐 이런 여부는 얼마나 넓은 세계를 품을 수 있느냐 그 그릇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철학을 사람으로 바꿔서 말해도 타당한 논리가 됩니다. A라는 사람은 성소수자를 인정하지 않고 B라는 사람은 성소수자를
모두 인정한다고 칠게요. 그렇다면 당연히 B가 A보다 더 많은 사람을 품는 더 큰 그릇이므로 철학적으로나 인성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이든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를 최대 한도로 설명할 수 있는 철학이 더 나은 것이죠. 이거는 과학을 빗대도 똑같아요. 어떤 과학 이론이 더 나은 것이냐, 현실을 더 포괄적으로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과학 이론이 더 뛰어나고 훌륭한 게 맞아요. 실제 그래요. 이런 의미에서 영화 빅피쉬에서 말하는 철학은 제가 본 그 어떤 판타지 소재의 영화보다 더 넓고 더 많은 것들을 품고 있습니다. 우선 아들로 대변되는 실제 어른들의 세계를 품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로 대변되는 환상의 세계를 품고 있죠. 엔딩에 가서 이 두 세계를 어느 것도 부정하지 않고 온전히 둘 다 품고 있어요. 대부분의 영화들이 이 지점에서 한쪽으로 기울고 맙니다. 현실을 택하거나 판타지를 택하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빅피쉬는 영리하게도 놀랍게도 양자를 모두 품고 가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위대한 이유예요. 이 영화는 시대적으로도 절실한 과제이자 화두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20세기는 빅피쉬의 아들로 대변되는 어른들의 세계였어요. 어른들의 세계는 눈부신 과학 발전과 근대화, 도시화, 산업화를 이뤄냈죠. 하지만 그 부작용으로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대전이 발발했고 세계 곳곳에서 환경 오염과 파괴, 빈부격차, 가랑과 기아가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20세기의 철학만 가지고는 지속 불가능한 세계가 도래했어요. 그렇다면 21세기에 필요한 철학은 무엇일까요? 바로 빅피쉬의 아버지의 관점이었던 판타지적 세계관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아들의 세계관과 아버지의 세계관을 섞는 것이죠. 판타지적 세계관이란 단지 미지의 세계, 가상의 세계를 상상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것이죠. 이것은 생태적 상상력으로서 약자와 소수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죽어가는 북극곰과 플라스틱을 먹은 새들과 죽어가는 식물들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판타지 세계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숨어있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빅피쉬는 이토록 광대한 세계관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미시적인 이야기들로 영화의 주요 시퀀스들과 몇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이 영화는 수미 쌍관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화의 시작에도 빅피쉬가 나오고 마지막에도 빅피쉬가 나오죠. 인트로 지점에서 빅피쉬는 물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잡히지 않는 거대 물고기, 즉 미지의 존재, 판타지 그 자체인 존재, 영리한 존재로 나와요. 아웃로우 지점에서 빅피쉬는 아버지가 죽자마자 잉태된, 변화된 생명체로 나오죠. 즉 아버지가 곧 빅피쉬로 변화하는 것이죠.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빅피쉬는 아버지 자신에 대한 은유로 아버지가 평생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던 존재입니다. 어떤 미끼에도 잡히지 않는 영리한 물고기이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마음대로 가고야마는 물고기이죠. 평생을 빅피쉬가 되고 싶었던 아버지는 죽어서 마침내 빅피쉬로 환생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윤회를 보는 것도 같아요. 평생 판타지를 꿈꾸던 아버지가 죽어서 판타지 그 자체가 되어버린 느낌이에요. 아들은 물을 볼 때마다 자유로운 물고기가 된 아버지를 상상하고 흐뭇해하겠죠. 그래서 빅피쉬라는 은유는 정말 탁월한 상징이라고 봅니다. 영화의 시작으로도 좋고 마무리로도 완벽한 은유였어요.
그리고 왜 아들은 현실적이고 아버지는 판타지적으로 설정됐을까요? 이 영화가 이런 인물 설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우선 반대 상황을 상상해 볼까요? 아들이 판타지적이고 아버지가 현실적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 더 자연스럽죠. 영화적으로도 더 많이 연출되죠. 아버지들은 나이가 들수록 세상에 물들고 찌들어서 현실 챙기기에 급급한 게 사실이죠. 반면 아들은 말 그대로 아들이기에 아버지보다는 세상 물정 모르고 순수합니다. 만약 이런 설정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면 아마 뉘앙스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빅피쉬의 이야기 구조는 아버지의 경험담, 즉 후일담 구조입니다. 고대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서부터 보았던 인류의 오래된 서사 양식, 즉 여행기이죠. 따라서 빅피쉬는 자연스레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서술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긴가민가 하며 듣죠. 관객들도 물론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를 따지면서 들어요. 이런 포인트를 아버지와 아들의 역할이 바뀌어버리면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즉 아들이 판타지를 겪어버리면 아버지는 철저한 방관자가 되어버리겠죠. 관객들은 아들이 실시간으로 판타지를 겪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죠. 즉 아버지 판타지의 경우 판타지의 시점은 과거가 되어버리지만 아들 판타지의 경우 판타지의 시점은 현재가 되어버립니다. 현재는 있는 그대로의 현 시점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추리적 요소가 사라져버립니다. 따라서 작가나 감독은 아버지 판타지가 더 낫다고 판단했겠죠. 그 다음에 이 영화의 감동 지점 중 하나는 모두가 은연중에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며 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들 판타지가 됐을 경우 이런 가정은 극히 소수의 사람으로 쪼그라들고 맙니다. 자, 세상에 결혼을 하고 자식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만약 아들 판타지가 됐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영화를 인생 영화로 뽑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관객들은 자연스레 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아들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되고 아버지를 끝까지 연민과 사랑의 감정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 탁월한 역할 설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영화는 구조상 1994년 개봉된 로버트 저메키스의 명작 포레스트 검프가 생각납니다. 포레스트 검프는 일종의 로드 무비이자 한 인물의 일대기로서 주인공 포레스트 검프가 살아가며 다양한 사람들과 인연을 맺는 장면들을 때론 웃기고 때론 감동적으로 묘사하죠. 빅피쉬의 아버지 역시 거인, 마녀, 유령마을, 서커스 단장, 몸이 붙은 자매, 시인 등과 인연을 맺어요. 주인공이 우여곡절 속에서 이러한 인연을 한 명씩 만나는 걸 보는 것도 재미있고 그들 모두를 악연이 아니라 인연으로 만들어가는 장면을 보는 것도 참 감동적입니다. 또한 포레스트 검프는 착해요. 누구보다 순수합니다. 응원하고 싶게 만들죠. 빅피쉬의 아버지 역시 순수하고 착합니다. 그리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이죠. 아버지 에드워드 블룸은 학창시절부터 야구, 미식축구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블룸 조경회사, 농구선수, 애쉬턴 고등학교 과학밤랑의 수상, 불탄 집에서 개구하기 이런 것들을 해내며 모든 사람의 칭찬과 사랑을 받아요. 에드워드 블룸은 마을의 거인이 골칫거리로 등장하자 그 거인에게 자신과 마을을 떠날 것을 제안합니다. 거인은 고민하다가 에드워드의 제안을 승낙하죠. 이처럼 에드워드는 항상 자신의 욕망과 타인의 욕망을 잘 조화시켜서 서로의 욕망이 윈윈 하는 쪽으로 일의 가닥을 잡아가요. 그가 여행길에서 만난 사람들과 적대적 관계가 되지 않고 친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죠. 거인과 길동무가 된 에드워드는
거인을 서커스단에 소개시켜서 취직시켜줘요. 서커스단 입장에서도 거인이란 볼거리를 얻었으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죠. 이로써 서커스단 단장과도 에드워드는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에드워드는 첫눈에 반한 사랑인 산드라를 만나기 위해서 서커스단에서 3년을 무보수로 일해요. 서커스단 단장도 일꾼이 필요하던 차에 무보수로 사람을 쓸 수 있게 되었으니까 참 좋았죠. 이렇게 두 사람은 친구가 되고 에드워드는 3년 만에 산드라의 대학교와 이름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서커스단 가기 전에 들렀던 유령 마을에서는 주민들과 친해졌죠. 나중에 에드워드가 이제 훗날 유령 마을이 도산할 위기에 처하자 자신의 돈으로 마을을 통째로 사서 마을을 구해줘요. 그 다음에 마을에서 만난 시인과도 인연이 닿아서 그 시인은 나중에 월스트리트에서 돈을 벌어서 에드워드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죠. 그 돈 덕분에 에드워드는 울타리에 있는 하얀 집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에드워드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적이 아니라 친구로 만듭니다. 청년 시절 아버지 에드워드 블룸이 서커스 공연장에서 어머니를 처음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는 장면도 인상적이에요. 아버지는 우연히 맨 뒷좌석에서 파란 원피스를 입은 산드라를 보았는데 첫눈에 반하죠. 그 순간 실제로 갑자기 시간이 멈춰버려요. 모든 인물이 하고 있던 동작이 정지 상태로 됩니다. 에드워드만 움직일 수 있게 되어서 그 인물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통과해서 산드라에게 다가가지만 갑자기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는 바람에 산드라를 놓치고 말죠. 에드워드는 그녀를 찾다가 서커스 단장을 만나게 되어 그녀의 행방을 묻습니다. 그녀를 만나기 위해 에드워드는 3년을 무보수로 일하겠다. 이렇게 다짐하죠. 3년이 지난 시점에 에드워드는 산드라의 이름과 대학교를 알게 되어 그리로 찾아갑니다. 에드워드가 고백하는 장면도 무척이나 인상적이에요. 에드워드 블룸은 다짜고짜 산드라가 공부하는 대학 기숙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 모르시겠지만 제 이름은 에드워드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찾으려고 3년이나 일했어요. 밟히고 맞고 부러지기까지 했죠. 하지만 이렇게 만나고 보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네요. 우린 결혼할 운명이거든요. 처음 본 순간 알았지만 지금 더욱 확실해졌어요. 이 모든 말들을 처음 본 남자가 하니까 생소한 표정으로 듣던 산드라는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약혼자가 이미 있다는 거죠. 에드워드는 좀 울먹이면서 축하해요 하고 가버립니다. 산드라는 불쌍해 라고 하죠. 하지만 이내 에드워드는 다시 돌아와서 건물 벽에 대고 소리칩니다. 샌드라 템플턴,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이랑 결혼할 거예요. 에드워드는 샌드라의 대학 수업 시간 교수님의 PPT 발표 슬라이드에 I love 샌드라 템플턴이라는 슬라이드를 끼워 넣어서 교수님이 그걸 학생들 전부에게 보여주게 하죠. 근데 어느 날은 비행기로 하늘의 구름 모양으로 I love 샌드라라고 씁니다. 산드라도 이런 모습들을 싫어하지 않고 즐기며 좋아하는 눈치예요. 어느 날 산드라가 일어났는데 기숙사 창밖 정원을 보니까 에드워드가 온통 황수선화 밭으로 꽃밭으로 만든 거죠. 5개 주에 전화해서 내가 결혼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샌드라가 에드워드한테 날 모르잖아요 라고 하니까 에드워드는 이제부터 알면 돼요 라고 말하죠. 이때 마침 샌드라의 약혼자가 나타나요. 샌드라는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라고 부탁하죠. 에드워드는 당신이 원한다면 맹세하죠 라고 답합니다. 약혼자 돈은 다짜고짜 주먹을 내지릅니다. 일방적으로 맞던 에드워드를 보고 산드라는 약혼자 돈에게 너랑 결혼 안 해 이렇게 말하죠. 돈이 이놈을 사랑해 라고 묻자 샌드라는 낯설지만 너보다 좋아 라고 말합니다. 돈은 약혼 반지를 건네받고 사라지고 흠씬 두들겨 맞은
에드워드와 산드라는 서로를 보고 웃어요. 샌드라는 결혼 날짜에 에드워드와 결혼합니다. 자,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판타지적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랑에 빠진 순간 세상이 멈추고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 위해 3년을 무보수로 일하고 처음 만난 사람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린 결혼할 운명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사랑을 어떻게든 이루기 위해서 꽃으로 캠퍼스를 도배해요. 이 모든 장면들이 판타지적이죠. 사랑의 순간을 그 벅차고 설레는 감정을 이보다 영상으로 잘 표현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장면들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언제쯤 나도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저런 멋진 사랑, 뜨거운 사랑을 해볼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요즘에 좀 뜨뜻미지근한 사랑보다는 이런 강렬한 사랑을 해보고 싶어요. 반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 에드워드 블룸이 지나가던 길에 잠시 들렀던 유령 마을에서 만난 제니라는 여자 꼬마 아이는 에드워드가 떠날 때 돌아올 거라고 약속하라고 합니다. 에드워드는 제니에게 약속할게. 언젠간 정말 돌아와야 할 때 라고 답하죠. 마을 사람 모두가 맨발로 다니는 이 마을에서 에드워드의 신발을 하늘 위에 있는 선으로 던져 올린 것도 제니였어요. 제니는 처음부터 에드워드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죠. 단지 너무 어렸어요. 제니는 기다리다 지쳐 18살 때 28살의 어떤 사람과 결혼하기도 했었습니다. 딱 제니와 에드워드의 나이차 만큼의 사람과 결혼했던 거죠. 다시 만난 날 제니는 에드워드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약속을 지켰어요. 돌아왔죠. 생각보다 늦었지만. 에드워드는 다 허물어져가는 제니의 집을 새 집처럼 고쳐줍니다. 일일이 페인트칠하고 손수 고쳐주었죠. 집이 다 고쳐진 날 제니는 수줍게 에드워드에게 다가가 키스하려고 하지만 에드워드는 안 된다고 미안하다고 합니다. 실망한 제니는 뒤로 돌아서고 말죠. 난 아내를 사랑해요. 죽는 날까지 나한테 여자는 아내밖에 없어요. 에드워드가 이렇게 말하자 제니는 행복한 여자네요 라고 말하죠. 미안해요 제니 정말. 이렇게 말하며 에드워드는 떠납니다. 사람들은 그 소녀가 마녀가 된 데다 미쳤다고 했다고 제니는 스스로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루어진 사랑보다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이 더 가슴 아프더라고요. 지금의 어머니이자 부인이 된 산드라보다 제니의 삶이 더 아련하게 느껴집니다. 제니는 그렇게 한 사람을 잊지 못하고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가죠. 평생을 만나지도 이룰 수도 없는 사랑을 꿈꾸며 살아가는 심정은 어떤 걸까요? 어렸을 때 짧게 만난 사람을 평생 그리워하며 살아간다는 거. 너무 아득하고 깊고 외로워서 저라면 감히 그렇게 못할 것 같네요. 누구나 진정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런 결단을 내리고 평생의 고독도 견디며 살 수 있는 걸까요? 제니의 판타지는 이루어지지 못했기에 더 아련합니다. 저는 이 영화가 깊어지는 이유가 아련해지고 슬퍼지고 벅차오르는 이유가 제니 덕분이라고 봐요. 제니가 없었더라면 마냥 해피 엔딩으로 끝났을 영화가 제니 덕분에 새드 엔딩이 섞입니다. 즉 이 영화에는 해피 엔딩과 새드 엔딩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적 완성도와 깊이가 더욱 깊어지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왜 그녀를 마녀로 묘사했을까요? 그게 초반부에서 그가 젊었던 시절 아들에게 마녀의 눈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았다고 말하죠. 그가 젊은 시절이라면 제니는 그보다 10살이나 어리니까 마녀라고 하기엔 한참 어린 나이입니다. 어쩌면 그는 제니의 미래를 봤던 걸까요? 에드워드의 말이 현실이 되어 제니는 마녀처럼 홀로 숲속에서 살아갔던 걸까요?
물론 이 모든 걸 에드워드가 알고 그렇게 말했을 리는 없겠죠. 그렇다면 너무 잔인하죠. 에드워드는 아마도 모르고 말했을 터이지만 그 말이 실현된 것을 먼 미래에 보았을 때 에드워드나 그 아들이나 착잡한 심정이 되어 어안이 벙벙했을 것 같아요. 모든 판타지가 가슴 설레고 행복하기만 한 건 아니죠. 제니가 마녀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우리는 판타지의 다양한 면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빅피쉬는 걸작이라 기억에 남는 장면도 많고 분석할 거리도 정말 많아요. 이번 시간에 다루지 못한 내용이 많지만 이것으로 줄여보도록 할까 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각자의 판타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두고두고 꺼내볼 인생 영화를 이번에 만나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갑자기 이 영화를 인생 영화라 말하던 어떤 친구가 떠오르네요. 영화 마지막에 아들 윌은 말합니다. 그 자신이 이야기가 된 한 남자가 있다. 그는 사후에도 이야기로 남아 불멸이 되었다. 이 대사와 함께 빅피쉬는 물에서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영화는 끝나죠. 지금까지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지였습니다. 판타지와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